자, 이제 449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나와 있죠. 건축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죠. 이것을 풀어주는 게 분쟁 전문위원회. 자, 의의를 봅니다. 건축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을 조정 및 제정을 위해 국토부에 건축 분쟁 전문위를 둔다고 돼 있죠. 국토부에 남겨주셔서요. 국토부에 설치합니다. 분쟁을 조정하는 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죠. 최고의 기술자가 있는 국토부에 설치가 되고 있다. 그럼 박스에 이제 7개 있는데 7번 빼더라도 6개 관의 분쟁을 풀어줍니다. 6개는 보나마나 이걸 거예요. 주민끼리의 주민 분쟁도 풀어준다. 주민끼리. 또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을 풀어준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가 있죠.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을 풀어준다. 또 주민과 관계자 간의 분쟁, 주민과 기술자 간의 분쟁, 관계자와 기술자 간의 분쟁, 이렇게 하면 6개가 나옵니다.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주민, 관계자, 기술자입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내려갑니다. 구성 및 의결 정족수. 둘째 줄 보시면 분쟁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 수출소로 열고 출석 과반 산소로 의결한다. 항시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가 2번 들어가죠.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 산소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조정과 제정의 뜻을 좀 살피는데 괄호 3번에 2번으로 갑니다. 조정 신청은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하는 걸 조정이라 하고요. 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하는 걸 제정이라고 한다. 조정은 1인 이상, 제정은 합의로 한다. 이제 4번에 1번 보겠습니다.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제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정위원회에서 한다. 조정위원회는 3명, 제정위원회는 5명.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서 6번으로 갑니다. 기간이 나와 있죠. 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제정 신청을 받으면 120일의 절차를 끝내는 거죠. 조정은 60일, 제정은 그 2배죠. 120일입니다. 5번 보자. 공사중지 금지죠. 시도나 시군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말로 공사를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신청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다. 6번의 1번 제목이죠. 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지. 자, 내용을 읽다 보면은 조정안도 나오고 조정서가 나와요. 조정안은 기초안이고요. 조정서는 확정안이라고 봐야죠. 자, 1번.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15일 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립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을 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겠죠. 최종안인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과 당사자는 이에 기명단위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단위라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니 궁극적으로 조정의 효력 발생은 언제 된다? 조정서에 기명단위했을 때. 조정서에 기명단위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2번에 제정의 효력입니다. 제정위원회가 제정을 했어요. 제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어요. 60일에 그로 인한 소송이 철회가 되거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제정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의 효력은 60일 이내 소송이 철회되거나 없을 때 제정 효력은 발생한다. 자, 이제 7번으로 갈까요? 비용 부담이 나와 있어요.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감정도 하고 진단도 하고 시험도 할 겁니다. 여기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비율을 정합니다. 근데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됐으면 조정이나 제정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해준다고 돼 있죠. 이게 과거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쟁 조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5대5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5대5는 밥 먹을 때 더치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비율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체크하는 것만 공부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자, 요즘에서 분쟁 조정에 맞추고요.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453페이지. 453. 제2절 제목을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1번 제목이 말이죠. 01번 제목이
괄호 1번 제목이죠. 위반, 제목이 안 나오네. 그럼 2절 제목을 다시 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라고 돼 있죠. 위반 건축물에 밑줄 하나 딱 세요. 법을 어겼잖아요. 네. 좋은 녀석이에요, 나쁜 녀석이에요? 근데 나쁜 새끼라고 딱 적자.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나쁜 녀석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럼 잠시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 457페이지 가봐요. 457. 457을 보면 03번이 돼요. 나와 있죠. 기존 건물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밑줄 딱 치고요. 억울한 경우라고 적으세요. 이건 억울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군사실이 들어와요. 군사실 들어오면 내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억울한 경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귀결되느냐? 위반 건축물과 기존 건물의 조치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건 나쁜 녀석이고 지금 건 억울하니까 조치상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앞으로 갑니다. 나쁜 새끼를 만나러 가자. 자, 이건 많은 조치가 있을 겁니다. 자, 허가권자는 대지 건물이 건축법령 처분에 위반되면 첫 번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밑줄 딱 치고 1번 달으세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그 밑에다 청문 절차라고 적으세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불이익 처분이 되니까 관계자 불러다 얘기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또 그 건축물의 건축주, 시공자, 관리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한다. 2번 달으세요. 공사 중지를 명한다.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개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거기다 3번 달으세요.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철거하세요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가 3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철거를 하세요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럼 철거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때는 보상해 줄까 안 해줄까? 보상 X죠. 나쁜 녀석이니까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보상 X. 이제 괄호 2번 제목을 보면 영업 등의 제한 요청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한을 불허가로 바꾸세요. 그럼 제목이 영업 등의 불허가 요청입니다. 거기다 밑줄 치고 4번 달으세요. 이게 네 번째 조치예요. 영업 등의 불허가 요청에다 밑줄 치고요. 네 번째 조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자가 건물을 다 줘놓고 식당 하겠다라고 영업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허가권자는 이 건물은 나쁜 녀석이니까 허가해주지 말아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책 맨 밑에다 5번이라고 다루시고 5번이라고 쓰시고 바로 적으세요. 위반 건축물 표지, 위반 건축물 표지, 의무적 설치. 위반 건축물 표지, 의무적 설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법을 어긴 위반 건물이 있어요. 매 출입구마다 대문짝만한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 표지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 건물은 법제 몇 조를 어긴 나쁜 새끼입니다라고 써놔라 이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 6번 다루시고요. 이행 강제금 부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이렇게 6가지 조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존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457페이지.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억울하니까 많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셋째 줄 좀 내려가면 철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밑줄 딱 세요. 기존 건물은 필요한 조치는 취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냐고? 457이라고 언니. 여기 아까 기존 거. 거기 보면 셋째 줄에 철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럼 이렇게 이건 억울한 경우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보상해 줄까 안 해줄까? 한 장 넘겨보세요. 시가 보상이 나올 겁니다. 시가로 보상한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충분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보자고요. 아까는 위반 건물이고요. 지금은 기존 건물이잖아요. 둘 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아까 건 보상 안 해주고 지금 건 보상 해준다.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자, 다시 이제 어디로 오시느냐? 페이지 454로 와줍니다. 454. 요것만 하면 건축법이 끝납니다. 454. 02번에 이행 강제금에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행 강제금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와 비슷한 용어를 한번 배운 게 있죠.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이행 보증금은 뭐 하는 돈이죠? 사전에 예치하는 거죠. 요건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 사후 반복적 부과금. 사후에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반복적 부과금. 그러니까 한 번만 부과하는 게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만들어졌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어요. 벌금과 과태료는 한 번밖에 부과를 안 합니다. 1회 부과죠. 이렇게 한 번만 부과하다 보니까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 출현한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A라는 자가 졌는데 A라는 자가 위반 건물을 졌어요. 뭔가를 위반했다고요. 그럼 벌금이 부과되면 한 번밖에 부과 안 합니다.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A는 까짓거 벌금 내요. 내고 완공시켜버립니다. 완공이 딱 되고 나니까 이득이 그 이상이에요. 그때는 까짓거 벌금 내고 위반 행위를 자행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일회성 부과의 단점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은 뭐다? 얘가 위반 행위를 뜯어 고칠 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을 들겠죠?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의의부터 보자고요. 이행강제금은 벌금, 과태료가 지니는 일회성 처벌, 실효성을 거둬주면서 하고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위반 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한다. 그 다음에 줄. 반복 부과징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마련된 그런 제도입니다. 일회성 부과를 단점 보완하는 것이죠. 2번 내려갑니다. 허가권자 밑줄 딱 치고요. 허가권자가 부과하는데 허가권자는 그 다음에 뭐가 말이 빠졌어요. 집어넣으세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여기 빠졌습니다. 허가권자 다음에다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렇게. 그래서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줍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예정 안 했을 때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부과권자가 누구라고요? 허가권자. 어떨 때 부과한다? 법을 어긴 위반 건물이잖아요. 시정명령을 주었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한다. 근데 아까 기존 건물에다가도 시정명령을 주었잖아요. 철거하세요? 명령을 주었잖아요. 그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돼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만 부과되고 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부과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반 행위가 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1번 보면 시가 표준액의 50%를 부과하는 게 박스에 건폐를 초과했다 하나, 용적을 초과했다 둘, 허가 안 받았다 셋, 신고 안 했다 넷이에요. 네 가지 위반. 박스 안에 있죠? 건폐를 초과했다, 용적률 초과했다, 허가를 위반했다, 신고를 위반했다. 그때는 그 밑에 줄.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다가 위반된 면적을 곱합니다. 전체 면적이 아니라 위반된 면적을 곱하니 위반을 많이 할수록 금액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비율을 또 곱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볼까요? 위중 행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비율이 뭡니까? 허가를 위반하면 100%, 그다음 용적률을 위반하면 90%, 건폐를 위반하면 80%, 신고를 위반하면 70%죠. 이렇게 비율을 곱하라고 작년에 신설됐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법은요, 신설 개정되면 반드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 비율을 곱하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만약에 80%란다면 0.8을 곱하니까 금액은 작아지잖아요. 왜 나쁜 새끼인데 금액을 줄일까요?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위중행위에 따라 탄력적 부과하기 위해서 비율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박스 밑에 이제 시가 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건 그 나머지입니다. 아까 네 가지는 건초과 용초과 무허가 무신고는 50%, 그 나머지는 다 10%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왼쪽 페이지 오세요. 왼쪽 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셋째 줄 올라갑니다. 다만 찾았습니까? 다만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금액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특례라고 적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연면적 85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조그만한 주택 같은 거, 이건 금액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다시 옵니다. 이제 3번에 가중 부과를 찾자고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거나 상습적 위반이라면 금액의 50%를 가중부과합니다. 여기서 상습적 위반은요, 박스에 4번이 나오잖아요. 3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상습적 위반으로서 가중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박스 밑에 괄호 3번입니다. 사전 계고가 나오죠.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또는 미리 문서로 알려줍니다. 문서로. 두 번째,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금액이나 부과 사유나 납부기한, 수납기간, 이재개 방법을 반드시 문서로 한다. 구도로 할 수 없고요. 문서로 한다. 그러니까 형식을 요하니까 무슨 행위? 요식적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요식적 행위입니다. 이제 3번.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년에 몇 번 부과한다고요? 2회 이내입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죠. 끝까지 부과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까? 2회 이내니까. 한 번 할 수 있다. 맞죠? 2번 할 수 있다도 맞죠? 근데 2번 한다 그러면 안 되지. 2회 이내니까 한 번 할 수도 2번 할 수도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액에 관한 건축물, 이게 뭐였죠 아까? 연면적 85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이죠. 이건 총 부과횟수 5회 이내에서 줄여줍니다. 원래는 1년에 2회 이내에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데 연면적 85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은 많아봐야 토탈 횟수가 5회로 줄여준다. 금액도 반으로 줄여준다. 이런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부과의 중지.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했대요. 그럼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새롭게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했는데 안 낸 건 받겠다 이거예요. 자, 거기다 OX 문제 받아 적자.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받아 적으세요.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부과를 취소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부과를 취소한다. 그러면 X입니다. 왜 X다? 취소를 하게 되면요, 소급 적용돼요. 취소하면 소급 적용되니까 이미 부과한 것도 받지 않겠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자, 이제 4번 제목이 강제징수라고 옆에다 적어주세요. 강제징수.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 수익금에 관한 법에 따라 징수하니 압류거로 강제로 뺏어갑니다. 강제징수. 왜 지방세외 수입에 관한 법일까요? 부과를 누가 했다? 허가권자는 지자체니까 지방세외 수익금이죠.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했다면 국세 차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모두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64 펴놓으시고요. 자, 주택법은요, 주택을 취급하는 법이에요. 일곱 개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주택법은 주택만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법이죠. 5개, 6개는 무난하게 맞을 수 있다. 자, 주택법은요, 주택을 다량 건설한다. 많이 건설하는 거죠. 주택을 다량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 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진다는 것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를 구성할 때는 1만 이상, 이럴 때 주택법 적용. 그럼 주택도 건축물 맞습니까? 주택도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30개 이상 지으면 주택법, 30개가 안 되면 건축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많이 지어서 질서에 맞게 공급하자. 그래서 주택법 자체는 주택을 취급하니까 단순하다고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다량 건설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익숙지 않아요. 표현을 빨리 익숙하게 하자. 되게 다른 법에서는요, 시행자가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죠. 건축법에서는 준공 검사를 뭐라고 한다? 사용 승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용 승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택법은 좀 거창한 표현을 써요. 다량 건설이니까. 시행자를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아주 거창하잖아요. 사업주체. 그 사업주체는 집을 짓는 자인데요. 국가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민간도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국가는 등록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비등록사업자라고 민간을 등록사업자라고 한다. 그럼 사업주체가 이제 허가를 얻게 돼요.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 아주 거창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하죠. 왜 사용검사 표현을 쓸까요?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을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검사하자는 거죠. 자, 이제 표현을 숙지하자. 시행자를 사업주체,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 공사 끝났다 사용검사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464에 제2절의 정의를 좀 볼게요. 예전에는 정의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요즘엔 2개까지 나와요. 정의가 또 많습니다. 중요한 걸 선별하자고요. 자, 정의의 1번 주택부터 보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속 토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속 토지도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 또 크게 말이죠.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서 주택의 종류를 보자고요. 단독주택의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 3개가 나오죠.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근데 지난번에 건축법 배울 때 단독주택은 4가지가 있었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공간은 주택법에는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공간 X. 공간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공간 X. 공간이라면 뭐 도지사 공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주택법상 단독주택이 아니다. 이제 공동주택 종류가요. 3가지 또 나오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데 주의를 보면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숙사는요.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딱 3가지 뭐라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래서 숫자를 좀 적어 놓겠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우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 그냥 5층이 아니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층 이상. 예를 들면 여기 8층짜리가 있어도 아파트라 볼 수가 없어요. 8층이라 할지라도 1층부터 6층까지는 상가로 썼고 2개 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이건 아파트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 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요. 층수는 똑같아요. 4개 층 이하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똑같은데 규모가 달라요. 연립은 660을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입니다. 660제곱은 200평이죠. 이렇게 보자고 그랬어요. 연립과 다세대는 어떤 게 서민주택이다? 이게 시자 있잖아, 시자. 서민주택. 다서대주택이라고 했죠? 이응자로 시작되네, 안서민. 이응자다, 그죠? 이건 안서민이니까 크고 서민이니까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과 공동을 살폈습니다. 자, 이제 3번에 국민주택에다가 별표 하나 딱 세요.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국민주택 하면은 주택 중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국민주택.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반대는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 그럼 국민주택이 되려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게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거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일단 국민주택이 되려면 공유주택 규모 이하 이하입니다. 공유주택 규모는 얼마? 85제곱 이하죠.
무조건 85제곱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주택법상의 규모를 따질 때는 반드시 주거 전용 면적 갖고 따진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래야 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만 갖고 따지니까 계단과 복도와 같은 공용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주거 전용 면적.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인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거기다 건설주체라고 적었어요. 박스 1번은 건설주체. 박스 2번은 재정주체라고 적었어요. 재정주체. 일단은 국민주택이 되려면 규모는 얼마 이하고요? 무조건 85 이하고요. 건설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나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면 무조건 국민주택. 두 번째는 재정주체죠. 재정의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랄지 주택, 도시기금을 갖고 지면 무조건 국민주택이에요. 둘 중 하나만 국민주택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 85 이하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요. 지자체가 민간 자금을 갖고 졌다. 국민주택 맞습니까? 네. 지자체가 민간 자금을 갖고 졌대요. 맞아요. 어디에 해당되죠? 건설 주체가 지자체니까 해당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대건설이 지자체 재정을 갖고 졌다. 맞아요. 현대건설은 건설 주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재정 주체가 지자체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현대건설이 민간 자금을 갖고 졌다, 이건 해당되지 않죠. 건설 주체도 아니고 재정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박스에 국민주택 규모가 나오죠.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 호 또는 세대당 85제곱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현행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 규모는 100제곱까지 가능하다. 어디일 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이걸 깡촌이라고 볼 수 있다. 깡촌. 깡촌은 투기가 덜하니까 좀 넓어도 상관없다. 85이가 아니라 100제곱까지 가능하다. 깡촌이 어디라고요? 수도권을 아니고 도시적도 아닌 읍면적이죠. 100제곱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맨 밑에 민영주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의 반대가 뭐라고요? 따라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대개 민영주택을 어떻게 혼동시키냐면 민간이 지은 게 민영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또 민간 자금을 가진 게 민영주택, 그래도 틀립니다. 민영주택은 뭐라고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요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다가 빨간펜 밑줄 딱 치고요. 요걸 줄여가지고 도생 이렇게 부를게요. 제가 앞으로 도생 그러면 원명이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개념을 잡습니다. 300세대 미만 밑줄 딱 치고요. 반드시 도생은 300세대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도생은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299개까지 줄 수 있다. 또 국민주택 규모 밑줄.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여야 되고요. 또 도시역에 건설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서 생활만을 위한 주택이에요. 도시역에 건설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이면서 도시역에 건설한다. 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이 돼야 한다. 따라서 도생은 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죠. 도시지역에 녹지가 들어가죠? 도시지역에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이게 바로 도시지역이니까 지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죠. 그럼 이제 도생의 종류가 박스에 딱 세 가지. 원룸형 주택 하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딱 세 개. 요 세 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그럼 원룸형 주택은요, 다음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룸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첫 번째, 주거 전용이 50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원룸이 50을 넘어가면 도생이 아닙니다. 50 이하. 근데 주택법은요, 글자 수가 숫자랑 맞아 떨어집니다. 제 손가락 좀 볼까요? 원룸형 주택 5글자잖아. 그래서 50 이하 이렇게 보시고. 나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설치가 돼야 생활할 수 있겠고요. 또 원룸에 들어가면 방이 다 구획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의 공간으로 뚫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욕실과 보일러실은 구획을 해야죠. 욕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보일러실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자. 다만 주거 전용이 30제곱 이상이면 꽤 큰 크기입니다. 이때는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얼마 이상일 때? 30 이상일 때 2개로 나눌 수 있다. 라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말자. 이것도 주택이니까 채광을 위해서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자. 그래서 원룸형은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주거 전용이 얼마야? 50이야. 얼마 이상일 때 2개 공간? 30 이상일 때 2개 공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단지형 연립하고요.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이것도 내내 연립과 다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4층 이하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도생의 경우는 도시 근로자나 저소득자가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어서 4층, 5층까지 가능하다. 원래는 4층인데 심의를 거쳤다면 한 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도생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도생을 딱 지으면서 옆에다 건물 하나 껴서 진다고요. 껴서 지으면 얘도 덩달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에 건축전이 나와 있죠? 거기다 땡땡하고요. 복합건축 X. 복합건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복합건축 X. 화살표 딱 치고요. 덩달아 혜택 방지. 덩달아 혜택 받는 걸 방지하겠다. 덩달아 혜택 방지. 이걸 위해서 복합건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가번 볼게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생과 그 밖의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덩달아 혜택 받는 걸 막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괜찮대요. 기역과 니은은요. 복합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역번 보시면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80호를 초과하는 1세대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룸을 딱 지었어요. 원룸을 짓고요. 옆에다가 1세대 주택을 함께 짓는다. 이건 1세대 주택. 이걸 한꺼번에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단, 이 1세대 주택은 85제곱을 초과해야 합니다. 자,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원룸을 딱 쳐놓고 주인이 살면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1세대 주택을 같이 붙일 수 있어야죠. 얘가 직접 관리한다. 근데 왜 85를 초과한다는 규정을 두었을까요? 이렇습니다. 원래는 원룸에다가 또 다른 거 못 짓잖아요. 근데 한 세대를 짓는 자체가 특혜잖아요. 하나 특혜 받았죠? 이걸 갖다 만약에 85 이하로 지면 국민주택 규모니까 기금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국민주택 규모면 상당한 혜택을 받아요. 그럼 이중 혜택이 되죠? 이걸 막으려고 85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원룸에다가 1세대 주택을 함께 짓는 것을 우리끼리 그냥 1+1주택이라고 하자. 1+1주택. 원룸에다가 85초가 1세대를 함께 지을 수 있다. 이걸 1+1주택. 니은번 보자. 준주거나 상업지역 하게 되면 도시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 오피스텔이라고 적자. 오피스텔 가면은 원룸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이것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오피스텔 분양할 때 보면 도생이 있다는 게 꼭 들어가 있어요. 단 지역은 어디라고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도시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니까. 여기까지가 도생입니다. 자, 6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다 별표 하나 딱 치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번에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신설 조항이 있는데 일부러 제가 프린트를 안 갖고 왔어요. 어차피 다음 주부터 요약집을 하니까 그때 그 책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기본적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세대 구분형이라는 건 하나의 세대를 여러 개로 구분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80평짜리 아파트가 한 세대가 있어요. 요걸 경계를 딱 둬가지고 4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출입구도 만들어주고 현관 만들어주고 여기다 욕실과 복을 각각 다 설치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생활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으로 활용하면 수익이 창출되죠. 이걸 수익형 빌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의 세대를 구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분됐다 할지라도 이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를 인정할까 안 할까? 구분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4개로 보는 게 아니라 1개로 본다. 그래서 하나의 세대를 구분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밑줄.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고요. 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기준을 적용할 때 구분된 공간의 세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하나의 세대다. 밑줄. 구분 소유를 인정하나니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럼 박스에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죠.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라. 그래야 구분된 공간별로 생활이 가능하다.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수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뜨고 있는 주택인데 한 90평짜리 아파트를 사죠. 딱 사가지고 이렇게 둘로 딱 나눠. 여기는 부모님이 살고 옆에는 자식이 살아. 각각 현관도 있고 욕실과 부엌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 식구니까 서로 통할수록 연결문을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겠죠. 또 경량구조의 경계벽이니까 이 경계벽을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문을 설치할 수 있다.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라면 세대 구분형은 200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3분의 1을 넘지 말자. 네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도 면적도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억할 건 딱 하나네요. 3분의 1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개수도 면적도 전체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 외우기 참 좋네. 하나, 둘, 셋, 세잖아, 세. 3개 할 때 세잖아. 만약에 4대 구분형 그럼 4분의 1이었겠죠. 그죠? 세대니까 셋, 이렇게 연결하자. 3이다 이거죠.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네. 3개 할 때 세잖아. 그래서 3. 주택법은요, 이거 말고도요, 숫자고 글자 수가 맞아떨어지는 게 참 많아요. 외우기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맨 위에 준주택에다 빨간 펜 밑줄. 일단 준주택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누가 크게 주택이라고만 그랬네요. 어떻게 하나 틀렸는데.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부사장이 사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주택도 주택은 아닙니다. 그죠? 주택에 준한다 이 뜻이잖아요. 요즘에 주택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1인 거주 생활이 많다 보니까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먹고 저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그죠? 그럼 주택법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걸 알아야지. 좋을까 나쁠까? 좋습니다. 공민주택 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준주택은 종류가 4가지란 말이에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 그랬으니까 주택은 아니에요.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다음 예수를 말한다. 딱 4개. 4개니까 시험에 줄기차게 나왔죠. 문제 패턴은 딱 하나예요. 다음은 준주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4개니까. 근데 4개는 보나마나 집은 아니지만 먹고 저걸 쓰는 것을 뜻해요. 첫 번째 기숙사 나오잖아. 그죠? 기숙사는 주택은 아니지만 먹고 자고 한다. 준주택입니다.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고시원업이라고 적었어요.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업을 뜻한다. 고시원에서 간단히 밥 해먹을 수 있나요? 네. 해먹을 수 있어요. 잠도 잘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노인복주택. 네 번째 오피스텔. 집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먹고 자갈 수 있는 곳입니다. 종류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시원업의 준주택이죠. 고시원업. 고시원업에서 밥은 해먹을 수 있어. 근데 화롯불을 켜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주택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어. 고기 노 그러면요. 이건 영어로 노잖아. 노. 앞자 딴 거 아닙니까 이게?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하자. 거기 노 그러면 돼요. 네 가지, 딱 네 가지. 계속해서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공사물의 주택단지도 빨간 펜 줄 하나 딱 쳐놓으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택단지는 아파트 짓는 단지예요. 이게 주택단지인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단지가 워낙 커가지고 단지 안에 막 고속도로가 지나가. 또 철도가 지나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에 가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철도가 지나가요. 고속도로 지나가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때는 각각의 단지로 볼 수밖에 없죠. 넓은 도로가 있을 때는 각각의 단지로 본다. 주택단지를 보면요. 셋째 줄 들어갑니다. 다만 다음의 솔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단지로 봅니다. 박스 1번 보면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든지 또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있다든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의 도로입니다. 이런 게 있다면 각각의 단지로 본다. 여기서 숫자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크죠. 일반 도로는 얼마 이상이라고요?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두 개를 다 외울 필요 없잖아. 하나만 외우자. 8m를 외우자. 무슨 도로라고 8m가?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글자예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 그래서 8m예요. 그렇게 얘기하자. 이제 드디어 감탄 한번 하네, 그죠? 도시계획 예정도는 8글자야. 그래서 8m. 둘 중 하나가 수가 바뀌더라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공구 마저 하겠습니다. 공구. 공구는 뭐다? 공사 구간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공구, 2공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커요. 여기다가 만약에 아파트 30동을 지었다고 쳐봐요. 그럼 첫 동부터 끝 동까지 시간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공급할 때 분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가 크다 하면 이걸 두 개 이상 나누자. 딱 나눠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공구별로 공급도 하고 주택을 지으면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이게 공구인데 공구가 되려면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6m 이상 경계를 요한다. 여기 도로나 주차장 같은 걸로 경계가 있어야 되고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 전체가 몇 개 이상일 때 나눌 수 있다? 최소 600세대 이상일 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두 개 이상 구분의 1단의 구요로 착공신고나 상호수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요를 말한다. 그래서 박스를 보면요. 1번에 6m 이상의 경계를 설정하라. 2번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3번에 전체 세대수는 600개 이상일 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공구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05번 공공택지가 나오네요. 공공택지를 보자고요. 다음의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이 되고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두 가지가 동시충족.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택지에는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다. 그러니 단독주택은 X. 공공택지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럼 공공택지를 이루는 사업이 거기 박스에 한 10개 정도 나와요. 이게 시험지에 자주 나왔었죠. 다음은 공공택지에 해당 사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1번. 1번에 국민주택 건설 보이나요? 국자에다 동그라미. 2번 택지개발 사업에 태에다 동그라미. 택이 아니라 태. 동그라미 잘 쳐야 되겠다. 그죠? 3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산업단지 동그라미. 4번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서 공공주택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5, 6, 7 세 개 묶으세요. 자, 5번은요. 공공지원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속에 수용 방식이 나올 겁니다. 수용에다 동그라미. 6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괄호 속에 수용 방식도 나오죠. 수용에다 동그라미. 7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도 수용 방식이 있죠. 수용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5, 6, 7은 사업은 사업인데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 8번 혁신도시개발 사업에 혁신도시 동그라미.
9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동그라미. 이걸 좀 간편하게 외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공공택지는요. 공공사업으로 조성이 되고 공동주택을 짓는다. 그럼 공공택지의 반대가 무슨 택지일까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택지 외라고 돼 있습니다. 공공택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택지라 볼 수 있죠? 민간택지. 그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어디가 더 투기가 많을까요? 공공택지입니다. 이건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니까 땅값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몰리겠죠? 투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는 공공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고 있죠. 그럼 이제 아까 동그라미 친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자. 태국에 산업단지를 수용하여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고요. 혁신도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여 공공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공공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산업단지를 수용하여 혁신도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여 공공주택을 짓는다. 요건 이제 기역자를 딱 붙이면 택지개발 사업이 되는 거고요. 요건 국민주택 건설, 요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수용이 3번 나왔고요. 혁신도시 개발 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이렇게 외우자. 문장이 깁니다만 여러 차례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문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